서울 동쪽 낡은 언덕길 끝자락에 작은 국수집 하나가 있었다. 테이블은 겨우 4개뿐이었다. 문 앞 간판은 색이 바랬고 안쪽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었다. 저녁 장사를 할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에는 손님 한 명 없었다. 17살 여고생 박하은은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늘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하은은 허리를 숙인 채 누군가 유리문에 붉은 페인트로 써놓은 글씨를 닦고 있었다. 살인자 가족은 이 동네에서 꺼져라. 하은은 손끝이 빨갛게 달아오를 만큼 힘껏 문질렀다. 하지만 이미 말라붙은 페인트는 닦일수록 더 지저분하게 번져갈 뿐이었다. 하은의 어머니이자 국수집 주인인 이미숙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마른 몸에 늘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는 여자였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눌려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엄마가 할게. 너는 공부해야지. 하은은 따끔거리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내일이면 또 쓸 거야. 나 이제 닦는 것도 익숙해.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딸에게 붉어진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3년 전 성진건설이 짓고 있던 한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 수많은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하은의 아버지 박대식은 기준 미달의 철근과 시멘트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받았다. 대식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다. 그는 모든 자재가 윗선의 승인을 거쳐 들어온 것이며 입고 서류에도 분명한 서명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그에게 유리한 서류는 모두 사라졌다. 증언해주겠다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말을 바꾸었다. 결국 대식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숙은 가족이 살던 작은 아파트를 팔았다. 모아둔 돈도 모두 털어 변호사를 구했다.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지만 누구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그날 이후 국수집은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장소가 되었다. 어떤 이는 가게 앞에 쓰레기를 던졌고 어떤 이는 테이블 위에 더러운 물을 끼얹었다. 한 번은 미숙이 시장 한복판에서 뺨을 맞기도 했다. 그래도 미숙은 단 한 번도 남편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가난할 수는 있어. 고집이 셀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 목숨을 돈과 바꿀 사람은 절대 아니야. 하은도 그렇게 믿었다. 예전에 하은은 밝은 학생이었다. 나중에 아버지처럼 건설기사가 되겠다고 자랑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사건 이후 친구들은 그녀를 살인자의 딸이라고 불렀다. 하은이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수군거림이 따라왔다. 제 아빠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아? 멀리 앉아. 재수없어. 하은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교실 맨 뒤에 앉아 공부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채소를 다듬고 그릇을 씻고 반죽을 했다. 밤이 되면 팔꿈치가 다른 배달 점퍼를 걸치고 직접 국수를 배달하러 나갔다. 직원을 쓸 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다. 하은의 가방 안에는 늘 아버지의 낡은 기술 수첩이 들어있었다. 첫 장에는 대식이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다. 건설을 하는 사람은 이윤보다 노동자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하은은 그 문장을 펼쳐 읽었다. 그런 말을 가르쳐준 아버지가 어떻게 일부러 불량 자재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최근 면회 날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박대식은 몰라볼 만큼 말라 있었다. 딸을 보자마자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하은아, 이제 그 사건 파헤치지 마라. 왜요? 대식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서류를 없애고 증인들 입까지 바꾸게 만드는 사람들은 너랑 네 엄마가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빠는 너랑 엄마가 무사히 사는 것만 봐라. 하은은 차가운 유리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아빠가 계속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제가 어떻게 무사히 살아요? 하은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반드시 제가 진실을 찾아서 아빠 집으로 모셔올게요. 그날 밤 비는 서울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쏟아졌다. 미숙은 주방에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도 다 떨어진 약봉지를 서랍 안에 숨겼다. 그때 마지막 배달 주문 알림이 울렸다. 미숙은 곧바로 딸을 막았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취소하자. 하은은 배달비를 보았다. 그 돈이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었다.
금방 다녀올게. 하은은 우비를 걸치고 국수 상자를 오토바이에 묶은 뒤 캄캄한 빗속으로 달려나갔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하은이 버려진 공사장 옆을 지나갈 때 어지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어두운 길 저편에서 힘겨운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살려 주세요. 하은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다. 배달 오토바이가 물에 잠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밀려나가다 길가에 멈춰섰다. 하얗게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한 노인이 버려진 공사장 쪽에서 비틀거리며 달려나오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왼쪽 어깨 부분은 크게 찢어져 있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천을 적시고 빗물과 섞여 팔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뒤를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쫓고 있었다. 한 놈은 손에 짧고 차가운 빛이 도는 칼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놈은 달리면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말했다. 회장님은 공사장 남쪽에 있습니다. 물건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노인은 골목 안으로 꺾어 들어가려 했지만 그곳은 막다른 길이었다. 앞에는 높은 벽돌담이 버티고 있었고 뒤에서는 두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칼을 든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걸 내놓으시면 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다친 어깨를 움켜쥐었다. 숨은 이미 거칠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너희를 보낸 놈에게 전해라. 내가 죽어도 그 놈은 절대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고. 칼 든 남자가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하은은 돌아서고 싶었다. 그녀는 겨우 17살 여고생이었다. 주머니에는 잔돈 몇천 원과 아버지의 수첩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끼어들면 자신도 그 자리에서 죽을지 몰랐다. 하지만 칼날이 높이 들어 올려지는 순간 하은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두려워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은은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힘껏 밀었다. 쾅! 오토바이가 길 한가운데로 넘어졌다. 빈 국수통, 물병, 배달 도구들이 빗물 위로 사방에 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두 남자가 즉시 뒤돌아보았다. 하은은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길 앞쪽 교통 CCTV에 전부 찍혔다고요. 칼 든 남자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하은의 말이 사실인지 허세인지 바로 판단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든 놈이 소리쳤다. 저 계집애부터 잡아. 하지만 그 잠깐의 망설임이면 충분했다. 하은은 노인에게 달려가 다치지 않은 쪽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뛸 수 있어요? 노인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넌 이러면 안 된다. 살고 싶으면 저 따라오세요. 하은은 노인을 끌고 막다른 골목을 빠져나와 낡은 건물들 사이의 좁은 통로로 뛰어들었다. 매일 밤 배달을 다니던 동네였다. 하은은 길 하나, 모퉁이 하나까지 다 알고 있었다. 뒤에서는 곧바로 추격이 시작됐다. 거기서 하은은 노인을 부축해 철제 계단을 돌아 나갔다. 세탁소 뒤편의 좁은 틈을 지나고 주택가로 이어지는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노인은 점점 힘이 빠졌다. 몇 번이나 다리가 꺾여 몸이 거의 하은의 어깨 위로 무너졌다. 조금만 더요. 하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앞에 숨을 곳이 있어요. 급하게 벽 모퉁이를 돌던 순간 하은의 오토바이에 걸려있던 종이봉투 하나가 울타리에 걸려 떨어졌다. 봉투에는 선명하게 글자가 찍혀 있었다. 미숙 국수집 전화번호와 배달 주소. 하은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뒤쪽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들으며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노인을 가게까지 데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자 주방을 정리하던 이미숙이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다. 하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도와줘. 모녀는 함께 노인을 의자에 앉혔다. 그의 옷에 피가 흥건히 번진 것을 본 미숙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구급차 부를게요. 안 됩니다. 노인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나를 쫓는 자들이 병원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찰 안에도 그들의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숙은 한 걸음 물러났다. 눈빛에 경계가 서렸다. 당신 누구예요? 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피만 멈춰 주십시오. 잠시 쉬고 나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미숙은 딸을 바라보았다. 하은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여기 들이면 우리 모녀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하은은 창백한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피를 보았다. 지금 밖으로 내보내면 이분은 분명 죽어요.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다. 주방 안으로 모셔. 모녀는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닦았다. 다행히 칼날은 어깨를 깊게 베었을 뿐 치명적인 곳까지 닿지는 않았다. 젖은 코트를 벗기던 중 하은은 노인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보았다. 예전에 경제 잡지에서 본 적 있는 모델이었다. 그 시계 하나면 이 작은 국수집을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하은의 눈길을 더 끈 것은 노인의 태도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목숨을 위협받았는데도 침착하게 출입문을 살피고 있었다. 바깥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까지 기억하려 했고 곁에 둔 방수 가방만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상처를 감은 뒤 노인은 잠시 정신을 잃듯 눈을 감았다. 거의 30분쯤 지나 그는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분께 큰 빚을 졌습니다. 하은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그 앞에 놓았다. 적어도 이름은 알려주셔야죠. 노인은 하은을 한참 바라보다 대답했다. 강태진입니다. 물을 들고 있던 하은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강태진, 성진건설 회장. 그리고 3년 전 하은의 아버지에게 건물 붕괴 책임을 떠넘긴 바로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였다. 하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아버지를 감옥으로 몰아넣은 일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국수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하은은 강태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성진건설 회장님이세요?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3년 동안 억눌러 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럼 박대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3년 전 붕괴 사고 뒤에 유죄 판결을 받은 현장 소장요. 태진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대식은 안전모를 쓰고 아내와 딸 사이에 서 있었다.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길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선한 미소였다. 그분이 네 아버지냐? 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빠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억울하다고 했어요. 엄마는 집을 팔고 모아둔 돈까지 다 써서 변호사를 구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회사는 단 한 번도 다시 조사하지 않았죠. 당신들은 사건을 빨리 끝내려고 죄를 뒤집었을 사람 하나만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미숙은 딸 옆에 서 있었다.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태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가 가득했다. 제 남편은 자제가 모두 윗선의 승인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사라지고 증인들은 말을 바꿨어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부 보고서에는 박대식이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나입니다. 하은은 가슴을 얻어맞은 사람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럼 회장님도 우리 아빠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네요. 부정할 수 없다. 태진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다. 그때 나는 내 동생 강민석을 믿었다. 그는 부회장이었고 자재 구매와 프로젝트 운영을 직접 맡고 있었다. 민석은 현장 소장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임의로 자재를 바꿨다고 보고했다. 나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믿었다. 그는 곁에 꼭 붙들고 있던 방수 가방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최근 성진의 여러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훨씬 싼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알아냈다. 수백억 원의 차액이 실체 없는 회사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어. 태진은 가방의 잠금을 열었다.
안에는 검은 표지의 장부 한 권과 비닐로 밀봉된 여러 묶음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건 횡령 내역이 적힌 장부다. 그리고 이건 3년 전 붕괴 사고 당시의 원본 자재 서류다. 하은은 앞으로 다가섰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태진은 도장과 서명이 찍힌 한 페이지를 펼쳤다. 내 아버지는 기준을 충족한 철근과 시멘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했다. 그 절차가 끝난 뒤 민석이 몰래 공급업체를 바꾸고 불량 자재를 현장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차액을 챙겼다. 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제 남편 말이 사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공사장이 무너진 뒤 민석은 서류를 조작하고 직원들을 매수했다. 관련자들에게 말을 바꾸라고 압박했지. 박대식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사람으로 선택된 거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 고백 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 사람 돈 때문에 우리 아빠는 3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엄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고요. 저는 살인자의 딸이라고 불렸어요.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그 3년이 돌아와요? 아니, 그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잡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사실 나는 내일 아침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긴급 회의를 열어 민석을 해임하려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석이 사람을 보내 나를 습격한 거다. 나를 죽이고 이 장부를 빼앗기 위해서. 하은은 그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들이 회장님을 쫓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 이 서류가 내 손에 있는 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다. 태진은 모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직접 증언하겠다. 장부와 원본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책임도 공개하겠다. 반드시 박대식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 미숙은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은 한번 동생을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죠? 태진은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또 침묵한다면 나는 공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가두고 있는 감옥 문이 완전히 닫힌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시각 버려진 공사장 근처 길에서는 두 청부 살인범이 흔적을 찾고 있었다. 한 놈이 울타리에 걸려있던 종이봉투를 주워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미숙 국수집의 주소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 계집애가 회장님을 데려간 곳을 찾았습니다. 이미숙이 피 묻은 붕대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을 때였다. 하은은 문틈 사이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다. 하은은 앞장선 남자를 곧바로 알아보았다. 버려진 공사장 근처에서 강태진을 칼로 쫓던 바로 그놈이었다. 하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엄마, 불 꺼. 미숙이 미처 묻기도 전에 하은은 스위치 쪽으로 달려갔다. 가게 안이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는 빗물 웅덩이를 밟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은은 태진을 일으켜 세웠다.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태진은 다친 어깨를 감싸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가 남겠다. 이 일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너희 모녀가 저들을 상대하게 둘 수는 없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시잖아요. 뭘 어떻게 상대해요? 하은은 그를 뒤쪽 주방으로 끌고 갔다. 식자재 창고 옆에는 배달 물건을 받을 때 쓰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 문은 옆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다. 앞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문 열어. 태진은 여전히 가려하지 않았다. 하은아,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라. 내가 시간을 벌겠다. 미숙이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는 회장님부터 모시고 나가. 하은은 얼어붙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거야.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저분과 장부지, 내가 아니야.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어. 미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강태진 회장님이 죽으면 네 아빠는 영원히 누명을 벗지 못해.
그 말에 하은은 숨이 막혔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니는 집을 팔고 모욕을 견디고 굶주림까지 참으면서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 살인자들 앞에 홀로 남으려 하고 있었다. 미숙은 뒷문을 열고 딸을 밖으로 밀어냈다. 돌아보지 마. 반드시 저분을 살려. 하은은 입술을 깨물고 태진을 부축해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뒷문이 닫히자마자 앞쪽에서 큰 소리가 터졌다. 쾅! 국수집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두 남자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그릇들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늙은이 어디 있어? 미숙은 주방 앞을 막아섰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게는 이미 닫았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당신 딸 배달봉투가 현장에 떨어져 있었어. 내 딸이 누굴 만났는지 난 몰라요. 그는 미숙을 테이블 쪽으로 밀쳐 쓰러뜨리고는 동료에게 수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찬장을 하나하나 열어젖혔다. 쌀자루를 찢고 양념 항아리를 깨뜨렸다. 불과 몇 분 만에 미숙이 힘겹게 지켜온 국수집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한 남자가 구급상자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피 묻은 붕대가 남아있었다. 놈이 방금 여기 있었어. 칼을 든 남자가 돌아섰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딸이 그놈을 어디로 데려갔지?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거센 뺨 한 대가 그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미숙은 입가에 피를 닦고 대답했다. 몰라요. 청부살인범은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미숙의 뒷목을 세게 내리쳤다. 미숙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데려가. 그 계집애가 제 발로 찾아올 거야. 그 시각 동네 반대편에서 하은은 태진을 부축해 아는 채소가게 주인의 작은 창고로 숨어 들어갔다. 하은은 계속해서 가게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엄마, 제발 받아. 하은의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몇 분 뒤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어머니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하은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미숙의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하은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석이었다. 그의 동생이자 성진건설 부회장.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 적어도 지금은. 하은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엄마를 풀어줘. 장부와 원본 서류를 넘겨. 그리고 내 형이 어디 있는지 말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늦으면 넌 다시는 네 엄마를 보지 못할 거다. 태진이 손을 내밀었다. 내가 말하겠다. 나를 넘기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풀어달라고 하겠다. 하은은 곧바로 뒤로 물러났다. 안 돼요. 이 일은 우리 집안에서 시작된 일이다. 자기 친형까지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 우리 셋 다 죽일 거예요. 태진은 눈앞에 17살 소녀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비 속에서 떨고 있던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는데도 스스로를 다그치며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은은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원하는 걸 넘겨줄게요. 하지만 먼저 우리 엄마가 살아있는지 내 눈으로 봐야 해요. 전화기 너머가 몇 초 동안 조용해졌다. 그리고 민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1시간 뒤 동대문 시장 뒤 골목으로 와라. 내 사람들이 널 데려갈 거다. 전화가 끊겼다. 하은은 시계를 보았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1시간뿐이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모두의 목숨을 살인자 손에 넘겨서는 안 됐다. 하은은 통화가 끊기자마자 창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늦으면 엄마를 죽일 거예요. 강태진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진정해라. 진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 사람들 손에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혼자 가면 안 된다. 태진은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계획도 없이 네가 나타나면 놈들은 너까지 잡아갈 거다. 그렇게 되면 두 모녀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은은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곧 강민석의 차갑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자기 친형을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낸 자였다. 그런 사람이 17살 여고생과의 약속을 지킬 리 없었다. 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기억하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그가 연락한 사람은 김상호 경감이었다. 대형 경제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해온 경찰 간부였다. 상호는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인물로 유명했고 성진그룹으로부터 그 어떤 후원이나 특혜도 받은 적이 없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태진은 짧게 말했다. 상호야, 나 살아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가 보내는 주소로 조용히 와라. 납치 사건이다. 그는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하지 않았다. 민석은 수년 동안 횡령을 숨겨온 사람이었다. 태진은 그가 경찰 내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새어나가도 미숙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20분 뒤 번호판을 가린 차량 한 대가 창고 뒤편에 멈춰섰다. 김상호가 사복 경찰 2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굳은 얼굴에 주변을 빠르게 훑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상호는 장부와 자재 서류를 확인하고 하은이 가까스로 저장해둔 협박 통화 녹음까지 들었다. 그리고 짧게 결론을 내렸다. 이건 더 이상 그룹 내부 분쟁이 아닙니다. 조직적 납치, 살인 미수,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하은이 곧바로 말했다. 그럼 약속 장소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 어머니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른다. 널 데리러 오는 놈들은 말단일 가능성이 커. 그들을 약속 장소에서 잡아버리면 다른 곳에 있는 공범들이 작전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때 가장 먼저 입막음 당할 사람은 네 어머니야.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상호는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주변 지도를 펼쳐놓고 빠르게 작전을 세웠다. 하은은 약속대로 동대문 시장 뒤 골목으로 간다. 하지만 진짜 장부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 사복 경찰들이 멀리서 감시하되 하은을 태운 차가 미숙이 갇힌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한 여경이 하은의 점퍼 안쪽 박음질을 조심스럽게 뜯고 손가락 한마디만 한 위치 추적기를 그 안에 넣었다. 또 다른 녹음 장치는 목 가까이에 달린 단추 속에 숨겼다. 하은은 자기 옷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몸을 뒤지면 어떡해요? 상호는 천을 다시 여며주었다. 장치는 박음질 깊숙한 곳에 있다. 찾으려면 옷을 전부 찢어야 할 거야. 넌 침착하게 행동하면 된다. 자꾸 이쪽을 만지지만 마라. 장부와 원본 서류는 방화상자 안에 넣어졌다. 태진은 그것을 경찰 한 명에게 맡겨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했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내가 저 아이 대신 가겠습니다. 민석에게 필요한 건 나입니다. 하은이 즉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회장님부터 죽이고 우리 엄마를 협박해서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 할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장부 위치를 알아내야 하니까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넌 겨우 17살이다. 하지만 잡혀있는 건 우리 엄마예요. 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떠나기 전 하은은 휴대전화를 열어 3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가운데 선 하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속으로 되뇌었다. 무서워하면 안 돼.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태진이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은아,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네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동대문 시장 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민석이 정한 시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어둠 속 작은 화물차 한 대가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청부 살인범 2명이 차에서 내렸다. 한 놈은 하은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다른 한 놈은 하은의 점퍼를 대충 훑어본 뒤 화물차 뒷문을 열었다. 타! 하은은 캄캄한 적재함 안을 바라보았다. 두 무릎이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안으로 올라탔다. 철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김상호의 화면 위에서 하은의 위치 신호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업단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물차는 거의 40분을 달린 뒤에야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하은은 차에서 거칠게 끌려 내려왔다. 그녀 앞에는 민가와 멀리 떨어진 낡은 창고가 서 있었다. 주변에는 버려진 공장과 잡초가 무성한 빈터뿐이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차가운 바람은 얇은 점퍼 속까지 파고들었다. 한 남자가 하은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창고의 창문들은 녹슨 철판으로 모두 가려져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누런 전구 몇 개가 불안하게 깜빡였고 벽에 드리운 그림자는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다. 하은은 문턱을 넘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다. 엄마. 이미숙은 창고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묶여 있었다. 한쪽 뺨은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두 손목은 밧줄에 조여 퍼렇게 멍들어 있었지만 다행히 정신은 또렷했다. 딸을 본 미숙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하은아, 네가 왜 여길 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애써 침착했다. 마치 자신은 괜찮으니 당황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은이 달려가려는 순간 우두머리 놈이 그녀를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그는 빗속에서 태진을 칼로 쫓던 바로 그 남자였다. 놈은 하은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아놓고 다시 한번 뒤졌다. 장부는 없었다. 원본 서류도 없었다.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증거는 어디 있어? 하은은 녹음 장치가 숨겨진 단추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먼저 우리 엄마부터 풀어줘요. 엄마가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면 그때 말할게요. 우두머리 놈이 차갑게 웃었다. 네가 지금 협상할 처지라고 생각하냐? 그는 하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억지로 미숙을 바라보게 했다. 말해. 아니면 네 엄마가 대신 값을 치르게 될 거다. 미숙이 즉시 소리쳤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들은 약속 지킬 사람들이 아니야. 다른 남자가 미숙의 뺨을 세게 때렸다. 입 다물어. 미숙의 입가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본 순간 하은의 다리는 힘이 풀릴 듯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김상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경찰이 인질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장부와 강태진 회장님은 같은 곳에 있지 않아요. 납치범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은이 말을 이었다. 회장님은 서류가 숨겨진 장소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장부는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이고요.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분이 전부 경찰에 넘길 거예요. 우두머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거짓말하지 마.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하지만 그 다음엔 당신들이 절대 증거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창고 안에 몇몇 남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부를 되찾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만약 증거가 경찰 손에 넘어간다면 민석은 분명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우두머리는 욕을 내뱉고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계집애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강민석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그년을 지금까지 왜 살려뒀어? 장부와 태진 회장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자료가 경찰에 넘어간답니다. 전화기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민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년 입을 열게 해. 내 형과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증거를 손에 넣는 즉시 모녀 둘 다 죽여. 증인은 남기지 마. 하은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민석의 모든 말은 단추 속 녹음 장치에 또렷하게 담기고 있었다. 창고 밖에서는 김상호가 이어폰으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화면 위에서 하은의 위치 신호는 바로 이 지점에 멈춰 있었다. 한 경찰이 낮게 속삭였다. 인질 확인됐습니다. 진입할까요? 상호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그는 미숙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민석의 살인 지시가 끝까지 녹음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우두머리가 전화를 끊더니 칼을 꺼냈다. 그는 미숙의 뒤로 걸어가 칼날을 그녀의 목에 바짝 댔다.
태진이 있는 주소. 하은의 몸이 떨렸다. 우리 엄마 풀어줘요. 칼날이 더 깊이 눌렸다. 미숙의 목에 붉은 선이 생겼다. 하은아, 무서워하지 마. 미숙은 숨이 끊어질 듯 가빠지는 와중에도 애써 말했다. 엄마 괜찮아. 하은은 눈물을 터뜨렸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엄마를 건드리면 난 절대 장부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청부 살인범이 이를 갈았다.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아? 그가 칼을 들어 올렸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칼날이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음이 창고를 울렸다. 쾅! 창고 문이 부서져 나갔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한 팀은 납치범들을 제압했고 다른 팀은 하은을 옆으로 끌어낸 뒤 미숙의 밧줄을 잘랐다. 우두머리 놈은 당황한 채 휴대전화를 들어 불을 붙이려 했다. 하지만 상호가 몸을 날려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다. 증거를 태우려고? 휴대전화, 칼, 현금, 그리고 여러 개의 대포 유심이 현장에서 압수되었다. 휴대전화 안에는 민석과 주고받은 메시지, 태진의 동선을 추적한 기록, 살인 의뢰 대금을 확인하는 내용까지 남아 있었다. 자신이 결국 민석에게 버려질 것임을 깨달은 우두머리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이 우리를 고용했습니다. 강태진 회장을 죽이고 장부를 빼앗고 이 여자를 납치한 뒤 저 계집애까지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미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젖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목숨까지 걸었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창고 밖에서 태진은 서로를 끌어안은 모녀를 바라보다가 상호에게 고개를 돌렸다. 민석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이놈들이 잡혔다는 것도 알게 하지 마.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놈이 마지막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차례야. 구출 작전이 끝난 뒤 이미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꼼꼼히 검사를 마친 뒤 그녀가 타박상과 손목 찰과상, 극심한 긴장으로 인한 쇼크를 겪었을 뿐 큰 부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숙은 정신을 차린 뒤에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은이 시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녀는 놀라 이름을 불렀다. 하은아, 어디 가니? 물 좀 가지러 가는 거야, 엄마. 하은이 침대 곁으로 돌아오자 미숙은 곧바로 딸의 손목을 꽉 붙잡았다. 한 번이라도 놓으면 다시 그 캄캄한 차 안으로 끌려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그놈이 칼을 들어 올렸을 때 미숙의 목소리가 메었다. 엄마는 네가 내 눈앞에서 죽는 줄 알았어. 하은은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나 여기 있잖아. 넌 겨우 17살이야. 대학 입시 걱정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야 할 나이야. 엄마 아빠 때문에 살인자들하고 맞설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을 자기 뺨에 가져다 댔다.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회장님을 구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면 아빠가 돌아올 기회는 영영 없었을 테니까. 그때 강태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어깨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더니 모녀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태진은 바로 몸을 펴지 못했다. 제가 그룹을 더 엄하게 관리했다면, 제가 제 동생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박대식 씨는 3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부인과 하은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살짝 더 세게 잡았다. 강 회장님, 사과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은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빠만 구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태진이 잠시 멈칫했다. 죽은 노동자들도 정의를 돌려받아야 해요. 그 가족들은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그분들은 성진그룹이 진실을 숨긴 탓에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저는 아빠가 누명을 벗기를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누가 그 건물을 무너뜨렸는지도 모두가 알아야 해요. 회장님이 아빠만 풀려나게 하고 조용히 내부에서 덮으려 한다면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태진은 눈앞의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런데도 하은은 자신들의 국수집에 쓰레기를 던지고 아버지를 저주했던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마, 어떤 진실도 덮지 않겠다. 미숙이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동안 김상호와 수사팀은 체포한 청부 살인범들을 긴급히 조사했다. 압수된 증거 앞에서 그들은 차례로 범행을 인정했다. 우두머리의 휴대전화에는 강민석이 보낸 암호화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민석의 개인 비서가 관리하는 계좌에서는 살인 청부 대금이 여러 차례 이체된 기록이 나왔다. 휴대전화 안에는 2주 동안 태진의 동선을 추적한 일정표, 그의 차량 사진, 자주 다니는 도로의 약도까지 들어있었다. 그들은 국수집에 침입해 미숙을 납치하고 창고로 데려가 인질로 삼은 사실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은의 단추에 숨겨져 있던 녹음 장치였다. 그 안에는 민석의 목소리가 또렷이 담겨 있었다. 증거를 손에 넣는 즉시 모녀 둘 다 죽여. 증인은 남기지 마. 상호는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장비를 봉인했다. 그리고 체포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고 지시했다. 다른 안전한 방에서 태진은 원본 장부와 자재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는 날짜와 서명,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명확한 순서로 정리했다. 대시기 기준에 맞는 자재를 인수했다. 그 뒤 민석이 공급업체를 바꾸었다. 차액이 유령회사로 흘러갔다. 건물이 무너진 뒤 서류가 조작되었다. 모든 지시가 민석에게 이어진다는 걸 증명해야 해. 태진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놈은 구매팀에 전부 뒤집어 씌울 거야. 상호가 송금 내역 사본을 장부 옆에 놓았다. 이번에는 부하 몇 명 희생시키는 걸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 시각 강민석은 여전히 성진그룹 본사 부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청부 살인범들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로 내던졌다. 탐욕스러운 놈들, 분명히 형을 붙잡아두고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거겠지. 그는 아직도 태진이 큰 부상을 입었거나 어쩌면 어딘가에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민석은 곧바로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형에게 충성하는 임원들을 교체할 명단을 준비했고 자신이 임시로 그룹 경영권을 넘겨받는 결의안까지 미리 작성해 두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탐내던 회장 자리가 이제 눈앞에 온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본사로 가기 전 상호는 하은과 미숙이 박대식을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대식이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양쪽 머리에는 흰머리가 훨씬 늘어 있었다. 아내의 얼굴에 난 멍을 본 순간 그는 벌떡 일어섰다. 미숙아, 얼굴이 왜 그래? 미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냥 넘어졌어. 대식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너 또 아빠 때문에 위험한 일 한 거 아니냐? 하은은 수화기를 들고 애써 웃어 보였다. 아빠, 하루만 더 버텨줘. 대식이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실이 곧 세상에 나올 거야. 대식은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이제 희망 같은 거 함부로 못 품겠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다 사라졌어. 하은아, 아빠는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도 괜찮다. 너랑 엄마만 위험해지지 않으면 돼. 하은은 유리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나 이거 아빠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대식은 천천히 손을 들어 딸의 손바닥이 닿아 있는 자리 위에 자신의 손을 맞댔다. 죽은 노동자들을 위해서야. 아직도 엉뚱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고. 그리고 누구도 거짓말 아래에서 살아서는 안 되니까. 대식의 눈이 붉어졌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하은은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은 아빠 데리러 올게. 복도박 태진은 문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부녀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작은 창 너머로 대식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다. 하은은 그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끝까지 웃고 있었다. 태진은 손에 든 서류철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번에 그가 돌아가는 이유는 단지 그룹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한 무고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3년을 돌려주어야 했다. 한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리고 콘크리트 더미 아래 묻힌 수많은 목숨 앞에 답해야 했다. 같은 시각 성진건설 최고층 회의실에서 강민석은 천천히 회장석에 앉았다. 그는 하나둘 들어오는 임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강태진이 경찰과 함께 자신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를 들고 그곳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진건설 본사 최고층은 환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닫힌 회의실 안 10명이 넘는 고위 임원들이 긴 테이블 양쪽을 가득 채우고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서로 주고받는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가운데 자리에는 강민석이 앉아 있었다. 원래는 그의 형 강태진의 자리였다. 민석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매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미 준비된 인사조치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민석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강태진 회장님은 현재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그룹을 이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장님이 회복하시는 동안 제가 성진의 모든 업무를 임시로 총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몸담아온 한 임원이 곧바로 눈살을 찌푸렸다. 강 부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위임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서류 한 묶음을 앞으로 밀었다. 비상 상황입니다. 그룹이 연락 두절된 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회장님의 상태는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석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다른 서류철을 열어 명단 하나를 꺼냈다. 한 이사님,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당분간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차렸다. 민석 앞에 놓인 명단은 논의용이 아니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교체될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젊은 임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석은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가 이 서류에 서명하기만 하면 태진에게 충성하던 임원들은 차례로 그룹에서 밀려날 것이다. 그리고 청부 살인범들이 장부를 가지고 돌아오면 프로젝트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증명할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3년 전 붕괴 사고 역시 박대식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릴 터였다. 민석은 펜을 들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결재하겠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나이든 남자가 느리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아직도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것이 재킷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성진건설 회장 강태진이었다. 그의 뒤로 박하은, 이미숙, 김상호 경감, 그리고 여러 명의 사복 경찰들이 함께 들어왔다. 민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숨소리조차 멈춘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민석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 태진은 테이블 끝으로 걸어가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걸 보니 꽤 실망한 모양이구나. 민석은 억지로 침착한 척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놀랐을 뿐입니다. 그래? 태진은 자신이 습격당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방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표지의 장부와 원본 자재 서류, 여러 장의 금융 증빙 자료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하은은 어머니 곁에 서서 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이곳이었다.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든 결론이 내려진 곳.
이 화려한 회의실에서 그녀의 가족은 세상의 멸시 속으로 내던져졌다. 하은의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태진이 서류철 하나를 펼쳤다. 강민석, 형이 내게 설명을 듣고 싶은 일이 있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성진건설은 기준에 맞는 철근과 시멘트 비용을 전액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 공사장에 들어간 자재는 왜 싸구려였지? 몇몇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곧바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건 3년 전 일입니다. 구매팀에서 담당한 사안이고 현장 소장 박대식도 자재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손을 꽉 움켜쥐었다. 하은이 반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태진은 손을 살짝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 한 장을 민석 앞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최초 자재 입고 서류다. 박대식 씨는 기준에 맞는 공급업체의 자재를 정상적으로 인수했다. 태진은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이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작성된 공급업체 변경 결제서다. 그는 문서 아래쪽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서명 누구 것이지? 민석은 고개를 내려 문서를 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한 이사가 사본을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박대식 소장이 임의로 자재를 바꾼 게 아니군요. 다른 임원이 말을 이었다. 현장 소장이 입고 절차를 끝낸 뒤에 부회장님 결재로 공급업체가 바뀐 겁니다. 민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서명은 얼마든지 위조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진은 말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은행 거래 내역서들을 테이블 위에 추가로 펼쳐놓았다. 공급업체가 바뀐 뒤 차액은 실제 사업 활동이 거의 없는 3개의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거래 내역을 하나씩 짚었다. 첫 번째 회사는 내 비서의 친척 명의다. 두 번째 회사는 네가 소유한 사무실 주소를 쓰고 있다. 세 번째 회사는 네가 관리하는 투자 계좌로 돈을 직접 보냈다. 낮은 웅성거림이 회의실 곳곳에서 번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석의 보고를 믿었던 임원들이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천천히 물었다. 강 부회장님, 이 거래 내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전부 조작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석은 장부와 서류들을 손가락질했다. 형은 며칠 동안 사라져 있다가 갑자기 출처도 모르는 서류 더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보장합니까? 어쩌면 형이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진은 동생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자료들이 전부 가짜라고 주장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재 교체를 지시한 적도 없다? 없습니다. 이 돈의 흐름도 전혀 모른다. 민석은 턱에 힘을 주었다. 모릅니다.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김상호 경감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민석의 시선이 곧바로 문 쪽으로 향했다.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태진을 습격하고 미숙을 납치했던 자들이 차례로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그들의 두 손에는 모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우두머리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강민석의 얼굴에 꽂혔다. 민석의 낯빛이 완전히 변했다. 청부살인범들의 우두머리가 경찰에게 이끌려 회의실 한가운데에 섰다.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김상호 경감이 물었다. 강태진 회장을 살해하라고 당신들을 고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두머리는 고개를 들어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즉시 술렁였다. 그는 강남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중간책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돈은 3차례에 나뉘어 지급되었고
강민석의 개인 비서가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흘러들어왔다. 모든 연락은 대포폰과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지시는 장부를 무슨 일이 있어도 되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진 회장이 넘기지 않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민석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놈들이 형량을 줄이려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을 만난 적도 고용한 적도 없습니다. 상호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한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통화 기록과 암호화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출력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연락이 오간 시점은 모두 강태진 회장에 대한 미행 일정과 일치합니다. 대금은 당신 비서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민석은 곧바로 회의실 끝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놈이야. 저놈이 멋대로 한 짓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비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상호는 이미 녹음 장치를 꺼내 들고 있었다. 그럼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년 입을 열게 해. 태진과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증거를 손에 넣는 즉시 모녀 둘 다 죽여. 증인은 남기지 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민석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쏟아내던 변명들이 목구멍에 걸린 듯했다. 박하은이 앞으로 나섰다.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비오는 밤에 사람들을 보내 강태진 회장님을 죽이려 했어요. 제가 회장님을 구하자 당신 사람들은 제가 떨어뜨린 국수집 봉투의 주소를 따라왔고 우리 엄마 가게를 부수고 엄마를 납치했어요. 이미숙은 딸 옆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저를 의자에 묶고 제 딸이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이 조금만 늦었어도 하은이는 제 눈앞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임원들은 경악한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강태진이 테이블 끝으로 걸어갔다. 민석은 자기 친형을 죽이려고 사람을 고용했을 뿐 아니라 기준에 맞는 자재를 불량자재로 바꾸어 수많은 노동자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다. 그는 하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모든 임원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은아,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은 탓에 네 아버지는 3년의 자유를 잃었다. 내 가족은 모욕 속에서 살아야 했고 이 회사는 너무 오래 죄를 숨겼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석을 바라보았다. 탐욕 하나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사람을. 그때 민석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메마르고 비틀린 웃음이었다. 형은 언제나 회장이었지. 사람들은 늘 형만 봤어. 나는 평생 성진을 위해 희생했는데 영원히 형의 그림자 밑에 있어야 했다고. 그는 회장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평생 강태진의 동생으로만 남을 뿐이었어. 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능력을 증명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어떤 권력도 노동자의 목숨과 무고한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질 수는 없어.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검은 표지의 장부 쪽으로 몸을 날려 움켜쥐고 찢으려 했다. 하지만 상호가 먼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다른 경찰 2명이 곧바로 민석을 테이블 위로 눌러 제압했다. 놔, 나 성진의 부회장이야.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렸다. 민석은 방금 전까지 차지하려던 회장석 앞에서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다.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졌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조금 전까지 그를 감싸고 있던 권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가 하은 옆을 지나 끌려갈 때 여전히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은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무너뜨린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태진이 하은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남은 일은, 그가 말했다. 네,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강민석이 체포된 뒤 수사기관은 3년 전 붕괴 사고를 공식적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원본 장부, 자재 서류, 송금 증빙, 그리고 당시 매수당했던 직원들의 진술이 하나씩 대조되었다. 민석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층이 차례로 무너져 내렸다.
조사 결과 박대식은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기준에 맞는 철근과 시멘트를 인수했고 수량을 확인한 뒤에야 창고 입고를 허가했다. 이후 그가 기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을 비운 사이 민석이 몰래 공급업체를 바꾸고 불량 자재를 들여보낸 것이었다. 대식은 몇몇 철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상부에 경고 보고서까지 올렸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민석에게 회수되어 폐기되었다. 구매팀의 한 전 직원은 조사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진술했다. 부회장님이 서류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까지 직장을 잃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붕괴 사고 뒤에는 돈까지 주면서 박 소장이 임의로 자재를 바꿨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진술은 장부와 금융거래 내역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몇 주 뒤 재심이 열렸다. 하은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차갑게 식을 만큼 꽉 맞잡고 있었다. 판사가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박대식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결정을 읽는 동안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마침내 무죄라는 두 글자가 분명히 들린 순간 이미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대식은 움직이지 못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떨고 있었다. 대식이 석방되는 날 하은과 미숙은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대식은 가족이 넣어준 낡은 옷을 입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너무 많이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절반 가까이 휘어져 있었다. 아내와 딸을 본 순간 그는 정말 자신이 돌아온 것인지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하은이 먼저 달려갔다. 아빠. 그녀는 아버지 품에 뛰어들었다. 대식은 두 손을 들어 올렸지만 몇 초가 지나서야 딸을 끌어안았다. 그는 하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계속 떨었다. 하은아, 아빠가 정말 나온 거냐? 미숙이 다가와 울면서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때렸다. 그걸 지금 물어요? 우리 모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도 아직 모르겠어요? 대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갑자기 아내와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숙아, 하은아, 미안하다. 미숙은 놀라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미안하대요? 내가 무죄라 해도 당신과 하은이는 나 때문에 수모를 겪었어. 당신은 집을 잃었고 우리 딸은 어린 시절을 빼앗겼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두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하은은 함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고개 들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식은 딸을 바라보았다. 수척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가 정말 아빠를 집으로 데려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진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십 명의 기자 앞에서 그는 성진건설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불량 자재 사용, 증거 은폐, 그리고 박대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일까지 모두 밝혔다. 태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 그 가족분들, 그리고 박대식 씨께 사죄드립니다. 제 맹목적인 신뢰와 부족한 관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는 개인 재산을 보태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숨진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을 만들고 그룹의 안전검증 부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일부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 대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그들은 하나둘 국수집을 찾아왔다. 예전에 가게 앞에 쓰레기를 던졌던 한 여자가 미숙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남편을 잃고 나니 누군가를 미워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대식 앞에 서서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대식은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다. 제게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그 거짓말의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진실은 더 이상 묻히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태진이 하은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내게 주고 싶은 돈이다.
이 정도면 너와 네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은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받을 수 없어요. 넌 내 목숨을 구했다. 제가 회장님을 구한 건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에요. 하은은 진지한 눈으로 태진을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건 성진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보상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윤 때문에 값싼 자재를 쓰지 않는 거고요. 태진은 천천히 봉투를 거두었다. 그럼 내가 책임질 다른 방법을 알려다오. 이후 그는 건설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은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지원했고 자신의 성적으로 당당히 장학생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박하은은 건축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여성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녀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저소득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주택단지였다. 그날 아침, 대식은 공사장 울타리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든 채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걸어다니는 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은은 직접 철근 하나하나, 시멘트 포대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작은 오차라도 발견하면 곧바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젊은 노동자 한 명이 물었다. 박 기사님, 꼭 이렇게까지 엄격해야 합니까? 하은은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의 작은 오차 하나가 나중에는 사람 목숨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일과가 끝난 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기술 수첩을 펼쳤다. 첫 장의 문장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건설을 하는 사람은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선의는 때로 우리를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진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